오늘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스턴 미술관 교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눈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보스턴 커먼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가 맞아요? 5살 딸 그레이스가 제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 강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40년,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가장 젊은 서양화가 정교수였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5년간 노력에도 갖지 못했던 아이, 그 상실감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하지만 어느 겨울밤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는 제게 예상치 못한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단 하룻밤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5년 후 딸의 손을 잡고 다시 그를 마주한 순간,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체이스예요. 보스턴 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가르치는 40살의 정교수죠. 사람들은 제 이력을 보면 감탄합니다. 25살에 뉴욕 현대미술관 신진작가상 수상, 28살에 첫 개인전 성공, 32살에 보스턴 대학교 최연소 정교수 임용. 제 작품은 보스턴 미술관을 비롯한 주요 갤러리에서 찾는 수준이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뉴베리 스트리트의 넓은 로프트, 명품으로 가득한 작업실, 화려한 커리어.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삶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텅 빈 공간을요. 밤마다 혼자 앉아 찰스 강을 바라볼 때면 그 잔잔한 물결이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제가 8살이던 크리스마스 이틀 전부터 시작됐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 감독이셨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쉬지 않고 일하셨죠. 그날 아침 아빠는 늘 그랬듯 일터로 가기 전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습니다. 에밀리, 아빠 출근한다. 크리스마스에는 꼭 쉴게. 그때 우리 함께 트리 장식하자. 아빠의 따뜻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반쯤 잠이 든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 너머로 아빠가 낡은 재킷을 입고 픽업 트럭으로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빠는 현장으로 가시던 길 오전 8시 반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엄마의 울음소리, 이웃들이 달려오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 8살 소녀가 이해하기엔 너무 큰 상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자 작은 수채화 물감 세트가 나왔습니다. 12색짜리 전문가용 물감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아빠의 쪽지도 들어 있었어요. 아빠의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행복해 보여서 아빠도 행복하단다. 이 물감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리렴.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저는 그날 밤 물감 세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크리스마스는 제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면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순식간에 가난해졌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빠가 남긴 물감과 그림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저는 그림에 매달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저녁 9시까지 그렸습니다. 중고 캠퍼스의 도서관에서 빌린 미술책을 보며 독학했어요.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14살에 보스턴 청소년 미술 콩쿠르 금상, 16살에 매사추세츠 주립 미술대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상금으로 엄마께 새 코트를 사드렸어요. 18살에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고 졸업 후 뉴욕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5살에 뉴욕 현대미술관 신진 작가상을 받았을 때 객석에 앉아있던 엄마도 울고 계셨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편이 더 공허해졌어요. 전시회에서 내려오면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으로 행복을 찾았지만 그 행복은 늘 불완전했어요. 27살에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버드 법대 출신 변호사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죠. 그는 제 작품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에밀리, 당신의 그림은 정말 특별해요. 기술만이 아니라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금방 사랑에 빠졌고 6개월 만에 결혼했죠. 처음 2년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3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아이 가지면 어때요? 그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매달 생리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욕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제 몸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빠를 일찍 잃고 이제는 아이마저 가질 수 없다니. 더 힘들었던 건 데이비드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위로해주던 그가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에밀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5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데이비드는 제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걸요. 에밀리, 나는 아이보다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이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잖아. 결국 32살에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5년간의 노력도 사랑도 모두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 후로 저는 남자에게 완전히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사랑, 헌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35살이 되었을 때 보스턴 대학교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정교수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연구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 저는 여전히 8살 소녀 같았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외로운 소녀요. 40살이 된 지금 저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가난했어요. 밤마다 찰스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진짜 사랑이 존재하긴 할까? 그해 겨울 학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11월 초 보스턴은 벌써 쌀쌀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사람들은 코트를 꺼내 입기 시작했죠. 제 석사과정 세미나에는 늘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몰렸어요. 그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서 새 학기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학생 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한국에서 온 28살의 교환 강사였어요. 이력서를 보니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고 보스턴 미술관에서 한국 전통 미술 워크숍을 진행하러 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강사라니. 오랜만이네. 첫 세미나 날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구, 검은 머리에 조용한 눈빛. 그는 다른 학생들처럼 제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밀리 체이스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의 예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제가 명단을 보려는 순간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강민호였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 억양이 있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전통 회화, 특히 수묵화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서양화의 기법도 배우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작품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통 기법으로 그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보편적이었어요. 산수화 속에 담긴 고독, 매화 그림 속에 숨겨진 희망. 강민호 씨 훌륭합니다. 당신의 작품에는 동양의 정신과 현대적 감성이 조화롭게 녹아있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날 이후 저는 민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제 외모나 명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술로만 저와 대화했죠. 세미나가 끝나면 다른 남학생들은 제게 다가와 질문을 하거나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늘 조용히 가방을 정리하고 먼저 나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민호가 궁금해졌습니다.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말 평가가 끝난 날이었어요. 민호 씨, 기말 작품 정말 뛰어났어요. 혹시 겨울 방학에 보스턴에 남아있나요? 네, 교수님. 미술관 워크샵이 2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제 개인 전시회 오프닝에 오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좋은 작가들도 많이 올 거예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날은 미술관 일정이 있어서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끝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12월 23일 아빠가 돌아가신 지 32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죠. 매년 이맘때면 저는 우울해졌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스턴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어요. 뉴베리 스트리트의 상점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나가야겠어. 저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보스턴 커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마켓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거라 생각했죠. 12월의 보스턴은 추웠습니다. 오후 4시쯤 되니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커먼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마켓을 구경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연인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걸었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커먼 중앙 분수대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전통 악기 소리였습니다. 검은고였어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수대 근처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앉아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보였어요. 강민호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뒤에 숨어 그를 지켜봤습니다. 코트 칼라를 세워 얼굴을 가렸어요. 민호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얼어붙은 손으로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가 연주하는 곡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한국 전통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율은 보편적이었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고독하지만 평화로운. 1시간 넘게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민호의 악기 케이스 앞에는 동전과 지폐가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악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호가 케이스에 쌓인 돈을 작은 주머니에 담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 제 목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교수님? 여기 왜? 산책하다가 우연히 연주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거리 연주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추우시죠? 손 좀 녹여요. 제가 근처에 아는 카페가 있어요. 같이 가서 따뜻한 걸 마실까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콘힐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제가 가끔 혼자 올 때 찾는 곳이었어요. 한적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카페 안은 아늑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고 재즈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뭐 드실래요? 핫초콜릿이요. 민호는 핫초콜릿을 주문했고 저는 커피를 시켰어요. 주문을 하고 나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 좀 녹여요. 정말 빨개졌네요. 저는 민호의 빨간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호호 불며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자주 거리 연주하세요? 네. 방학 동안은 거의 매일이요. 생활비도 벌고 한국 문화도 알릴 수 있고. 왜 거리에서 연주하세요? 미술관에서 월급 받잖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에서 연주하면 음악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멈춰 서는 사람들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예술가는 드물어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요? 네. 교수님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수님은 그림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게 아니라요. 민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는 정말 제 예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음료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핫초콜릿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마셨어요. 교수님은 왜 크리스마스에 혼자 거리를 걷고 계셨어요? 민호의 질문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8살 때 출근하시던 길에 교통사고로요.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우울해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오히려 민호 씨 연주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호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12살 때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한국화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병원에 계실 때도 제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와 저는 같았어요. 가족의 결핍, 예술로 채우려 한 공허함.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술, 가족, 꿈, 상처 모든 것을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거리의 조명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 32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가 슬프지 않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우리 주변에 내리고 있었어요. 제 집이 근처인데 보드카 한잔 하실래요? 오늘 이렇게 헤어지긴 아쉬워서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제 로프트로 갔습니다. 뉴베리 스트리트의 조용한 건물 4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찰스 강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저는 와인을 따르고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와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어요. 한 잔의 와인이 두 사람을 더 가까이 이끌었고 우리는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보스턴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한 밤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옆을 보았어요. 민호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보스턴 커먼에서 우연히 만난 것부터 카페에서 나눈 긴 대화, 그리고 함께 보낸 밤까지. 민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교수님. 에밀리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 사이에 교수님은 어색하잖아요. 민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럼 에밀리.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 아침을 만들어 먹었어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계란말이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커피를 내리고 민호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급할 것도 어색할 것도 없었어요. 에밀리. 민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어젯밤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그때 민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에밀리, 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불안해졌어요. 뭐예요?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2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에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잡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2달 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안받은 미술관 큐레이터 자리가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이에요. 오디션을 보고 합격했는데 3월부터 시작이에요. 민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괴로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물었을 때 민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에밀리. 저도 고민했어요. 사실 이 제안을 받은 게 3달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승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이건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요. 한국에서 국립미술관 큐레이터가 되는 건 제 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예술가에게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에밀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으로 가고 당신은 여기 보스턴에서 교수로 일하고 우리 사이에는 10,000km가 넘는 거리가 있어요. 저도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한국과 보스턴은 14시간 시차가 나요. 만나기도 어렵겠네요. 우리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을 때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동시에 제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네. 당신은 훌륭한 교수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큐레이터고 우리 현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어젯밤 우리가 나눈 감정은 뭐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이에요. 진심이었어요, 에밀리.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끝내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 울지 마세요, 에밀리. 제발. 민호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당신 잡고 싶어요. 한국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미래를 막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민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줄래요? 뭔데요? 한국 가서 좋은 큐레이터 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가끔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한국으로 떠나기까지 2달. 그 시간을 최대한 아름답게 채우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보스턴을 걸었습니다. 하버드 스퀘어, MIT 캠퍼스, 찰스 강변. 매번 새로운 장소를 찾았고 매번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에도 갔습니다. 손을 잡고 작품들을 구경했어요. 베네치아 궁전을 본떠 만든 정원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 그림 보면 당신 생각이 나요. 민호가 한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존 싱어 사전트의 작품이었어요. 왜요?
아름답지만 슬픔이 담겨 있어요. 당신의 작품처럼요. 밤에는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서양화를, 민호는 한국화를 그렸어요. 하지만 가끔은 서로의 기법을 섞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민호가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민호도 힘들어했어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민호는 다음 날 새벽 6시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장소를 다시 한번 방문했어요. 저녁에는 노스엔드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에밀리,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호. 당신은 제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는 마지막 와인을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 로프트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보내기 싫어요. 정말 보내기 싫어요. 저도 가기 싫어요. 에밀리, 저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안녕, 에밀리. 행복하세요. 안녕, 민호. 당신도 행복하세요.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강의도 쉬고 작업도 하지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억지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늘 먹던 커피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고 소화도 잘 안 됐어요. 감기인가? 아니면 스트레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종합검진을 예약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고 계셨어요. 체이스 씨,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피로감, 메스꺼움, 소화 불량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커피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다른 증상은요? 생리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어요. 생리가 언제였죠? 한 달 반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임신 가능성도 검사해 봐야겠네요. 임신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그럴 만한 일은 없으셨나요? 두 달 전에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대기실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에밀리 체이스 씨. 저는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체이스 씨. 임신하셨어요. 뭐라고요? 임신 8주 정도 되셨네요. 아기도 건강하고 심장 박동도 정상이에요.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전 남편과 5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는데. 병원도 다니고 온갖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에 임신이 된다고요? 이전에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수도 있고 그게 임신을 방해했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압박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병원을 나왔습니다. 임신. 민호의 아이. 5년 동안 데이비드와 노력해도 갖지 못했던 아이가 단 2달, 아니 정확히는 몇 번의 만남 동안 생긴 거예요. 이건 기적이야.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임신. 아기. 민호의 아이.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제가 평생 원했던 아이, 데이비드와 함께할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갖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민호에게 알려야 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에게 알리면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국립미술관 큐레이터로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키우기로요. 민호에게는 알리지 않기로요. 난 할 수 있어. 나한테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집도 있어. 엄마도 계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무엇보다 이 아이는 제가 평생 원했던 선물이었습니다. 민호와의 사랑의 결실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임신한 몸으로 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학교에 휴직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년간 무급 휴직이었어요. 에밀리,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휴직을? 학과장이 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1년 정도 개인 작업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정말 아쉽네. 하지만 자네 결정이라면 존중할게. 동료 교수들도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엄마는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 네, 엄마. 임신 8주예요. 아이 아빠는 누구야?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혼자 키울 거예요. 왜? 아이 아빠는 알 권리가 있잖아. 엄마, 그 사람은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배가 불러오면서 저는 점점 행복해졌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좋은 이름 지어줄게. 저는 매일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기 이름을 짓기 위해 여러 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그레이스. 너의 이름은 그레이스야. 은총이라는 뜻이지. 왜냐하면 너는 엄마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은총이거든. 여름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엄마는 자주 찾아와 음식을 해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9월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9월 15일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진통은 1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마침내 9월 16일 새벽 4시 그레이스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어요. 작고 빨갛고 주름진 얼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레이스,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레이스를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민호와 헤어진 슬픔도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두려움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밤새 울었어요. 2~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고 기저귀도 끊임없이 갈아줘야 했습니다. 제발, 제발 좀 자자. 엄마도 피곤해. 하지만 그레이스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루에 4시간, 그것도 토막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아기가 자면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레이스, 미안해. 엄마가 서툴러서. 하지만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낮에는 작업을, 밤에는 육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레이스는 걷기 시작했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제게 다가오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엄마. 그레이스가 처음 말을 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그래, 그레이스.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레이스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도 많아졌고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레이스는 4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수줍음이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저기 아이들이랑 놀아볼까? 싫어, 엄마. 무서워. 그레이스는 늘 제 곁에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걱정하셨어요. 에밀리, 그레이스한테 친구가 필요해. 아이한테 좋지 않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그레이스와 둘이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그레이스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요.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어느 날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레이스한테도 아빠가 있어. 다만 지금은 멀리 계셔. 왜 멀리 있어? 왜 우리랑 안 살아? 아빠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계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빠 보고 싶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그레이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그레이스를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가끔은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니야. 민호는 자기 길을 가고 있어. 난 내 길을 가고 있고. 그레이스, 너의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훌륭한 큐레이터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민호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레이스를 보면 민호가 생각났으니까요. 그레이스의 눈, 웃는 모습, 예수를 보는 눈빛. 모든 것이 민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그레이스는 5살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레이스가 제 옆에 왔습니다. 엄마, 나도 그림 배우고 싶어. 그레이스가 제 캔버스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딸이 그림을 하고 싶다니. 민호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 우리 그레이스도 그림을 배우고 싶구나. 응. 엄마처럼 멋지게 그리고 싶어. 저는 그레이스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쳐야 할까? 엄마가 가르쳐 줄까? 아니, 엄마 말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저는 옛 동료인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시카, 오랜만이야.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그레이스도 잘 크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요즘 보스턴에서 아이들 미술 교육 잘하는 곳 아는 데 있어? 아, 최근에 보스턴 미술관 교육관에 정말 실력 좋은 선생님이 왔다는 소문 들었어. 한국에서 온 분인데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한국에서요? 응. 이름이 강민호라고 하던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보스턴으로 다시 왔대. 보스턴 미술관 동아시아 미술 교육 책임자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요? 응. 왜?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야. 그냥 한국 이름이라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보스턴에 있다니. 1년 전부터 보스턴에 있었다니. 저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 교육관. 그날 오후 저는 그레이스의 손을 잡고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 그레이스가 들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착할 거야. 교육관 건물 앞에 섰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여기 맞아? 응. 여기서 그레이스한테 맞는 선생님을 만날 거야.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교육실로 올라갔어요.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강민호 마이너스 동아시아 미술 교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교육실이었어요.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호였습니다. 5년 전 보스턴 커먼에서 만났던 그 남자, 제가 사랑했던 남자, 그레이스의 아버지. 그도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에밀리?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엄마, 저 사람이 선생님이야? 그레이스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그레이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스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그레이스는 민호를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 특히 눈이 똑같았어요. 이 아이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그레이스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레이스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있어서요. 옆방이 있어요. 그레이스는 거기서 그림을 그리거나 놀 수 있어요. 민호는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 같았어요. 그레이스, 여기서 조금만 놀고 있을래? 엄마가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응, 알았어. 그레이스는 순순히 들어가서 크레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교육실로 돌아왔어요. 민호와 저는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밀리, 저 아이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당신 딸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5년 동안 숨겼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국립미술관 큐레이터로. 그래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제 아이인데.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한국에서 1년 있다가 다시 보스턴으로 왔어요. 국립미술관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정치가 너무 많았고 예술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했어요. 전 견딜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 4년 전에 보스턴으로 돌아왔어요. 개인 작업을 하다가 작년부터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스턴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레이스를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어요. 민호는 옆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그레이스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아빠라는 걸 알아요? 아니요. 그레이스는 아빠가 한국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에밀리, 전 제 딸을 알고 싶어요. 그레이스를 알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빠라고 말하면 그레이스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알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일단 선생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레이스를 가르치면서 친해지는 거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민호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레이스는 예민한 아이예요. 물론이에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때 그레이스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심심해. 언제 끝나? 미안, 그레이스. 이제 끝났어. 민호가 그레이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그레이스. 난 강민호 선생님이야. 너를 가르치게 되어서 기뻐. 안녕하세요. 그레이스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들었어. 정말 멋진 선택이야. 엄마가 그림 그리는 게 예뻐서요. 그렇구나. 엄마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지.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하면 그레이스도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그레이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레이스도 조금씩 경계를 풀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목요일 어때? 민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자, 그레이스. 선생님이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 둘게. 네. 그레이스가 처음으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밀리, 우리 천천히 얘기해요. 시간을 두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민호와 저 그레이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집에 도착해서 그레이스를 재우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 우리 다시 만났어요. 이게 운명인가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그레이스의 손을 잡고 다시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오늘 그림 배우는 날이지? 그레이스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맞아. 선생님한테 잘 배워야 해. 302호 문을 열었을 때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이젤과 물감들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왔구나. 이거 봐. 선생님이 그레이스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민호가 아이용 이젤을 보여주자 그레이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그레이스 크기에 딱 맞는 이젤이야. 자, 한번 그려볼까? 민호는 그레이스에게 붓을 잡는 법을 가르쳤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레이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호가 그레이스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그레이스에게 숙제를 내주고 다음 시간에 볼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레이스, 오늘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그레이스를 가르치는 게 정말 즐거워. 저도요. 선생님 정말 좋아요. 그레이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레이스, 잠깐 밖에서 기다려줄래? 엄마가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고 갈게. 응. 그레이스가 나가자 민호와 저는 마주 섰습니다. 그레이스, 정말 똑똑하네요. 재능이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제가 대답하자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에밀리, 우리 천천히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레이스한테 언제 말할 건지.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레이스가 당신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알겠어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그레이스를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딸인데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저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잖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네. 그래야죠.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번 그레이스를 데리고 민호의 교육실에 갔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그레이스는 더 밝아졌어요. 엄마, 민호 선생님 정말 좋아.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너무 재밌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레이스의 미술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민호가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에밀리, 이번 주말에 그레이스랑 함께 공원에 가는 게 어때요? 그레이스도 바깥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 전도 그레이스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그레이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주말 우리는 보스턴 퍼블릭 가든에서 만났습니다. 그레이스는 민호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선생님 여기 왔어요. 그레이스,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우리 백조 보트 탈까? 보트요? 진짜요? 응, 같이 타자. 민호는 그레이스의 손을 잡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와 딸. 서로 모르고 있지만 혈연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연못을 돌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신나서 웃었고 민호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언젠가 그레이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요. 보트에서 내려와 우리는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레이스,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파스타요. 특히 알프레도 파스타. 그렇구나. 선생님도 파스타 좋아해. 진짜요? 우리 같네요. 그레이스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그레이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레이스, 넌 꿈이 뭐야? 화가요. 엄마처럼요. 멋진 꿈이네.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레이스는 분명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정말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응. 선생님은 그레이스를 믿어. 그레이스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어요. 민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그레이스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선생님도 그레이스가 있어서 행복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와 딸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레이스가 먼저 앞서 걸어갔습니다. 민호와 저는 뒤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에밀리,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레이스가 저를 안았을 때 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저를 안아준 거잖아요. 그레이스도 당신을 좋아해요. 정말로요. 에밀리, 우리 언제 그레이스한테 말할까요? 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레이스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되면 그때 말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긴 힘들 것 같아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레이스와 민호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 그레이스는 민호를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민호 선생님,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빠가 없어서 불쌍하대요. 어느 날 그레이스가 수업 시간에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레이스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 넌 아빠가 있어. 다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을 뿐이야. 근데 나는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이번 주말에 그레이스한테 말해요. 당신이 아빠라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레이스도 알아야 해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같이 얘기해요. 우리 셋이 함께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나요? 제 집으로 오세요. 그레이스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토요일 민호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레이스는 민호를 보고 신나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왔어요? 응, 그레이스. 오늘 선생님이 그레이스랑 엄마랑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어. 중요한 얘기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저와 민호 사이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레이스, 엄마가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요, 엄마? 그레이스, 너 아빠 보고 싶지? 응, 정말 보고 싶어요. 그레이스, 사실은. 저는 그레이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선생님이 그레이스 아빠야. 그레이스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내 아빠라고요? 응, 그래. 그레이스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그레이스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그레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그레이스.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민호가 무릎을 꿇고 그레이스 앞에 섰습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난 것도 몰랐어. 엄마가 말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리고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어. 그레이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선생님, 아니 아빠.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야. 아빠는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레이스는 민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안았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레이스를 꼭 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레이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아빠,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5년 동안 기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그레이스의 질문에 저와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레이스, 그건.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레이스, 아빠는 너와 엄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의 일은 조금 복잡해. 우리 천천히 얘기해보자. 중요한 건 이제 아빠가 너 옆에 있다는 거야. 매일 볼 수 있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레이스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행복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 저는 그레이스를 안았습니다. 민호도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그레이스를 재우고 저는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에밀리, 오늘 정말 고마워요. 그레이스한테 말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에밀리, 그레이스가 물었잖아요. 같이 사냐고. 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그레이스를 위해서 뭐가 최선인지. 맞아요. 그레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감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레이스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거의 매일 우리를 보러 왔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들어줄래요? 그레이스는 이제 자연스럽게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응,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친구한테 말했어요. 우리 아빠 미술 선생님이야. 정말 멋있어 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는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레이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민호와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에밀리, 할 말이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그레이스와 함께요.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5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무서워요. 다시 시작했다가 또 헤어지면 어떡해요? 이번엔 그레이스가 있어요. 에밀리, 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약속할게요. 당신과 그레이스를 평생 지킬게요.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에게 기회를 주기로요. 민호,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천천히요. 그레이스를 위해서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에밀리, 정말 감사해요. 천천히 갈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가 항상 함께였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오늘 밤 시간 있어요? 그레이스는 당신 어머님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응, 있어. 그럼 저녁 같이 먹어요. 비밀 장소로 데려갈게요. 저녁 8시, 민호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는 찰스 강변으로 갔어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민호는 트렁크에서 담요와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피크닉이에요. 별을 보면서요. 응. 5년 전에 우리 이런 거 못했잖아요. 우리는 담요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에밀리, 저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체이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네네. 결혼할게요. 저는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레이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기로 했어.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레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우리 같이 살아요? 응, 같이 살 거야. 와, 나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결혼식은 6월로 정했습니다. 하버드 야드 근처의 작은 채플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그레이스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제단 앞에 민호가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그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서약과 반지 교환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신랑은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민호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잡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그레이스가 뛰어와서 우리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타운하우스였어요. 방이 3개였고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레이스가 신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밤 그레이스를 재우고 저는 민호와 함께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보스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에밀리, 5년 전에 우리 보스턴 커먼에서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해요? 응, 어떻게 잊겠어요? 에밀리, 전 당신과 그레이스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저도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레이스와 함께요. 우리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키스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그레이스는 학교에서 첫 미술 발표회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그림 전시할 거예요. 아빠도 올 거지? 당연하지. 발표회 날 그레이스가 자신의 작품 앞에 섰습니다. 수채화였어요.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그레이스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민호도 울고 있었어요. 완벽해, 그레이스. 정말 완벽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빠가 주셨던 물감 세트를 꺼냈어요.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이 물감은 특별한 거야.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신 거고 엄마가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 썼던 거야. 우와, 진짜요? 응. 그리고 이제 이건 그레이스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그레이스를 재우고 저는 민호와 함께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에밀리,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당신, 저, 그리고 그레이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요. 5년 전 보스턴 커먼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별과 재회를 거쳐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레이스라는 기적을 통해서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주신 물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5년의 이별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그레이스를 통해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스턴의 겨울밤, 눈 내리던 커먼에서 시작된 사랑은 한 아이를 낳고 5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